16에서 21번 제제인데요. 보세요. 비문학 지문인데 특이사항이 뭡니까? 보는 순간 지문 하나에 가글과 나글이 있죠. 근데 이거 새롭지 않습니다. 않고요. 해마다 평가원 시험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고3을 대상으로. 뭐 있습니까?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고 9월 평가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수능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능은 12월이었고요. 자, 이렇게 수능해서 크게 3차례가 있는데 줄여서 저는 6평, 9평, 수능이라고 할게요. 6평은 선생 입장에서 참 중요합니다. 9평은 학생 입장에서 참 중요해요. 9평이 왜 학생이 중요하냐면은 9평의 점수가 바로 수능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평은 선생 입장에서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6평을 보면은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6월 평가원 시험은 1번부터 45번까지 진짜 꼼꼼히 분석해서 할 겁니다. 올해도 제가 6월 평가원 시험 바로 그 주에 우리 학원 고3 애들 데리고 6평 분석 수업을 했고요. 무려 3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했고 그것도 제가 올렸는데 보세요. 지난 6월 평가원 때 이미 가글, 나글 세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때는 과거제라는 인문제제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제라는 인문제제를 가지고 과거제에 대한 입장 플러스와 과거제에 대한 입장 마이너스 됐지. 화제는 동일하고 화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문 2개를 배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닥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수업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해드리면요. 자, 보세요. 글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S와 뭘 잡아야 된다? P를 잡습니다. 독해 요령이에요. 자, 제가 항상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알려도 됩니다. 이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궁금하겠습니까? 자, 여기 주어부죠. 그래서 주어부가 저는 S라고 하고 서술부를 P라고 하는데 여기에 글의 뭐가 있고요? 화제가 있고요. 여기에 주요한 정보, 핵심 정보나 태도 정보가 있습니다. 항상 글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챙겨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라는 화제를 챙기고요.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 화제를 챙기고, 자, 무엇이지라는 큐죠. 질문. 이거는 결국 제목과 관련되는 겁니다. 됐니? 그에 대해서 잘생겼다라고 답을 했죠. 요거는 A가 되겠죠, 이제. 맞지? 그래서, 자, 이 무엇에 대해서, 얘가 무엇이라고 얘기했구나까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H.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했는가예요. 비문학 지문의 독해는 요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챙겨라? 화제 챙기고 그 다음에 그 화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거를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중심생각의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대체로 이런 것들은 정태적 범주, 동태적 범주로 나눠지고 정태적 범주의 지정, 정의,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묘사, 예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라 씨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동태, 서사, 과정, 인과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거의 봐라 입에 붙을 정도로 지금 암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어떤 방식인가. 됐죠? 그래서 글 읽을 때는 제일 먼저 S부터 챙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게 있어요. 또 예시. 독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만 딱 잡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주어부가 지금 독서는까지였죠. 그렇다면 이게 S 아닙니까? 화제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부분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핵심이 되는 정보가 있고요. 화제에 대한 태도 정보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밑줄과 필요하다는 물결 표시 중에서 어느 게 화제에 대한 태도 정보니? 필요하다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P2라고 하고 요거를 P1이라고 한다면, 자, 요게 만약에 질문 형태가 뭐라고 질문했냐 이거죠. Q. 독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죠. 자, 제 수업 공식입니다. 요것만 알고 계속 독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은요, 문학 지문과 달리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문학 지문은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독서 지문은 특히 제재별로 읽는 방식이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전개 방식이 뭐냐, H가 뭐냐에 따라서 읽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말 알겠나? 네.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면 과정을 찾으면 돼. 인과의 전개 방식이라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찾으면 나머지는 쓰잘데없는 거죠. 전개 방식이 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글을 읽는 방법도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설은 조사 하나하나조차 다 중요합니다. 소설을 억수로 쉽게 생각하는데 소설이 오히려 더 정독입니다. 비문학 지문은 키워드 읽기입니다. 전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도움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독서 기본 이론입니다. 글 읽을 때 제일 먼저 화제 챙겨라. 맞지? 챙기면서 제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제목이면, 이 글은 이렇게 전개되겠네. 맞죠? 하면 이제, 아하, 요거 중심으로 내가 답을 골라야지. 챙기면 돼요. 됐습니까? 특히 무슨 제재는 오늘 공부할 인문제재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체로 인문제재나 예술제재는 이와 같은 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내년에 고3 올라오면 이제 1학기 때 제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재.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수업을 합니다. 독서는 뭐가 있다? 패턴이 있습니다. 1단락 딱 보면, 요건 이런 패턴이 글이구나. 라고 탁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글 읽으면 돼요. 갑시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1문장 보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18세기 북학파들은까지죠. 자, 그럼 1문장을 딱 읽고, 이 글의 제목이 뭘까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제? 18세기 북학파들의 SAP2 북학론에 대해서 한번 씹으려 보겠다지. 맞죠? 자, 이제 했습니다. 아하, 이 글의 S는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이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수능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됩니다. 단,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있으면 또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때. 맞죠? 그럼 편견에 빠질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보세요. 요 문장들 청에 다니는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로 수용하자라는 것을 북학론이 뭐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는 읽을 필요가 없죠. 맞죠? 자, 북학이 뭡니까? 북학파. 북학, 북쪽 학문 그룹이란 얘기죠. 박제가가 북학의라는 책을 저술하고 그 이후에 그들 그룹들을 후대 사람들이 북학파라고 일컬었습니다. 여기서 북학파는 18세기 어느 나라 유학생들 중심으로 청나라 유학입니다. 그렇다면은 연행이 뭐죠? 연행. 이제 막 배경지식 막 복조합니다. 정확한 배경지식입니다. 연행이 뭐냐면은 제비연자입니다.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연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수도가 지금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한자로 표현하면 어디죠? 북경입니다. 청나라 수도가 북경이었어요. 따라서 북경의 행, 같다는 얘기죠.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연행록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같다는 얘기죠? 청나라 같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특히 연행이란 말. 연행하면 너희들
수갑 차고 가는 것도 물론 연행이지만 우리 문학작품, 우리 국어 시간의 연행이라는 것은 어디 간 거? 청나라 간 겁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가사를 종류를 분류하면은 유배가사 같은 거 있겠지. 그 다음 규방가사 아닙니까? 규방가사. 아녀자가 쓴 것. 그걸 내방가사라고도 해요. 기행가사 있겠지. 기행가사 중에서 청나라 간 기행가사를 일명 뭐라 한다? 연행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기 잘하는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나라 갔다 온 것을 네 글자로 책을 냈고요. 그게 연행록이야. 책을 냈고 이 책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허생전이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허생전? 누구지? 연암? 박지원. 뭐죠 이거? 네 글자? 그가 쓴 연행록. 열하일기. 열하일기도 뭐다? 연행록입니다. 자, 배경지식 폭주했습니다. 이제 닫을게요. 자, 그들은 대부분 다 뭐다? 뭐 하자는 얘기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지. 여기서 또 배경지식 하나 더. 반짝. 자, 청나라는 무슨 나라 다음이다? 명나라 다음이죠? 중화사상이 뭡니까?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문도 차이를 보였다라고 두 번째 문장 나오지. 두 번째 문장의 중요한 말 뭐야? 그렇죠. 봐봐라. 이 두 번째 문장은 때문에로 앞뒤로 나눠지죠. 맞지? 때문에 앞, 때문에 뒤죠. 때문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가 되죠.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따라서 정리해보자. 이 글의 제목 뭐지? 18세기 북학론의 차이점이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 나왔다. 어떤 전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조겠지, 서로. A라는 학자는 이렇고, B라는 학자는 이렇차지. 읽지만 인자부터는 뭐 해라? 아하! 잡았다 이거지. 이 새끼 누구야? 누구 빨리? 박재가 새끼 나왔네. 또 누구니? 이동문 나왔지. 둘이는 서로 말 것이다.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잠깐 1문 다 다시 온다. 차이점이 왜 생겼노? 여기 있죠.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했지. 그렇다면 이 문단과 3문단 읽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읽으면 되노? 박재가의 학문적 성향과 관심은 무엇이었으면 이 자식 이거는 이덕무라는 새끼는 뭐였는가 이거죠. 쉽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방향을 딱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읽으면 얘는 대학 못 가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목표를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자 또.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봐봐라. 세 번째 문장의 기능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에 기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이라는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 되겠지? 세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뭐야? 아닌데. 중화관념이 각각 다르게 반영되었다지. 자, 이제 또 백인식 끄집어내야 되네. 중화관념이 뭡니까? 중화관념이 뭐고 보니까 뭐라 써놨노?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척도, 뜻. 기준. 좋았어요. 기준. 그렇다면 문명의 기준은 바로 뭐다? 중화관념이 있으면은 문명국이고, 백신 있으면 선진국이고, 백신 확보 못하면 미개인이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죠? 중화관념이 바로 문명과 안문명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죠. 지금 중화관념 앞에 있는 말들이 중화관념이 무엇인가를 백인식 꾸미는 말이죠. 그런데 있으면 백인식 있으면 안 읽어도 되죠. 너거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싫어하는 말이죠. 왜 싫어하는 말입니까? 이 나라를 내가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죠?
이거는 무슨 나라란 얘기고? 가운데 나라란 얘기죠. 그것도 우리 한국은 그것도 주변국이지. 우리는 찌끄레기 국가가. 이 말씀 안 되죠, 솔직히. 뭐 써야 되노? 차이나라고 써야 되죠. 차이나는 이거는 예전에 진이라는 나라거든요.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리아이듯이. 고려이듯이 중국도 중국이라면 안 되고 차이나라고 우리가 써야 돼요, 그냥. 근데 중국이라고 우리는 쓰고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중국이라고 쓰면 우리는 이상하게 뭔가 주변으로 밀려난 거잖아. 중화가 바로 그들이 문명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연모하고 따라하는 것은 무슨 사상이랍니까? 중화사상. 다른 말로 모화사상이라고 해요. 그거 잘못되면 사대주의가 되죠. 그지? 백인이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안다면 다시 옵니다.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노? 자, 요게 키워드거든.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방금 얘기했잖아. 명나라, 청나라. 누가 중화죠, 본래? 명이잖아. 청은요? 오랑캐였지. 청나라 사람들 머리는요? 변밭. 그지? 이거 이상하네, 그자? 그렇죠. 그렇다면은 청의 현실이 아니지. 청나라 새끼들은 오랑캐 새끼들이 한 조선 사람 있겠지. 그런 북학파들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아니야. 이미 청은 이제 중국을 잡아 처먹었어. 이미 그들은 이제 중국이야. 라는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 그 말이겠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학자가 한 친구는 청나라는 청나라야! 두 번째, 청나라는 이미 중국이야. 됐죠? 즉, 중화현실이,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거죠. 봐봐라. 이거 중요한 말이다. 중화라는 관념이 청나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거지. 한 사람은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고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읽어보면 알 거야. 네 번째 문장.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차이 중심으로 읽으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봅니다. 바로 자 어디 줄 긋겠노? 자 여기 이제 청의 현실은 이제 뭐다? 첫 번째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하지 말입니다. 저는 다 읽는 게 아니고 요래 읽고 요거 반대되는 게 뭘까를 봅니다. 항상. 자 3문단 뭐죠? 내나 청의 현실 나오죠?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그렇다 묻겠다. 주관적인 것은 어느 거죠? 박제가죠? 계속 갑니다. 박제가 갑니다. 그가 쓴 북학위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자, 두 번째 문장은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과 관련할 때 보충 설명이죠. 그죠? 자,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다라는 이것을 보충 설명해 준 거지. 묻겠다. 1문단에서 아까 1문단에서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랬지. 했을 때 박제가는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라고 했지. 됐나? 중화는 변했나 안 변했나? 안 변했지. 뭐만 변했을 뿐이고 나라 이름만 변했을 뿐이지.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란 얘기지. 이까지 되겠습니까? 묻겠다. 그렇다면 중화는 변한다 안 변한다 방금? 안 변한다. 안 변한 것은 절대적이가 상대적이가. 그래서 봐. 나오지. 어떻게 읽어가는 거가 보이잖아. 그렇다면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등분 쪽은 뭐다 이제? 상대적이. 상대적이니까 뭐 하겠노? 객관적이지. 확 오죠 지금. 자 그렇다 이거죠.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말도 이해했나? 이해했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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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은 이미 뭐기 때문에? 중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화는 우리의 뭐다? 문명의 척도다 이거죠. 맞지? 그러니까 청을 배우는 것은 결국 중화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누구 생각? 박제가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다 이거죠. 고리타분한 녀석들 맞잖아 아직까지.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주류 수리가 미안하다. 당시 유학자들이 대부분은 여전히 뭐다? 숭명 반청이었다는 얘기죠. 명을 숭상하고 청나라를 반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청나라가 천하 차지한 지 얼마 됐다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미친 것들 만나 안 만나? 그저 시간이 바뀌었는데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묻겠다 그렇다면 북학파들은 주류다? 비주류였다? 비주류였네요. 이런 것들도 다 정보다. 추리할 수 있는 정보야. 지문에는 글을 사실적으로 읽을 정보가 있고 추론해서 읽어야 될 정보가 있고 비판해서 읽어야 될 정보가 있고 됐니?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해서 또 확장해야 될 그런 정보가 있어요. 창의적 정보. 계속 읽어봐라. 자연스럽게 소멸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따라서 자 청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오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살폈다. 자 이제 A, B, C가 지금 누구 입장이고 이제 박제가의 북학론이죠. 자, 박제가나 이덕무나 공통점 뭐지? 북학파라는 점이지. 북학파의 공통사상 뭐죠? 나왔잖아 아까. 몰라도 백인식 없어도 뭐 하자? 뭐 하자? 일문단, 일문장. 그렇지. 나왔다. 백인식 있으면 좋고 없어도 다 있다니까. 청의 문물을 뭐 하자? 수용하자지. 그러니까 바로 A, B, C 중에서 A, B는 이덕무랑 뭐겠고? 차이점이겠고 A, B는 C는 이덕무와의 공통점이겠지. 그래 읽혀야 된다는 얘기야. 읽어가면서 벌써 이제 3단부터 안 읽어도 될 정도잖아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독서 스킬이야. 자, 그 다음 갑시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이해했습니다. 그죠? 주자학자들은 이익 추구 안 하겠지. 누가 이익 추구하겠노? 못하면 받자 합자기. 미안하다. 주자인데 뭐 계속 주는 새끼들. 받자. 저는 받자주의입니다. 그죠? 주자주의는 이건 아가페죠. 아가페. 그죠? 무조건 미안하다. 자,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 또 이익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뒷짐만 정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넘어갑시다. 이덕무는 청해시를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랬죠. 여기까지 갑시다. 청나라는 마을이 사방형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맞지? 알 수 있는 우리 사실정보다. 그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우리 조선 사람에게 알렸다. 알렸지? 뭐를 통해서? 입연기라는 무슨 록? 연행록을 통해서 알렸다는 얘기지. 그 연행록의 목적은 뭐였다? 청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목적이었는데 한편 비판적 내용도 있었다. OX. 왜? 그 잘 다듬어진 길이 그렇지 민생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황제한테 잘 빌려고 한 거다. 이해했니? 자,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추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만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맞죠? 내나 청문물 효용은 박제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제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요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이거죠. 이거 C죠 이제. 맞지? C였습니다.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자 잠깐만 평등견 이 견은요 개견자도 OX 갑자기 개가 왜 나와? 견자는 뭐겠노? 한자 약간 그렇죠 잘했습니다. 뭐 하게 본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은 청 조선은 조선 명은 명 됐습니까? 평등하잖아. 그래 객관적이죠. 평등하게 보자라는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청에 대한 찬성이다 좋다 옳다 그러다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이해했죠 이제. 그죠?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뭐다? 배타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죠? 자, 내나 A나 B나 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위에 A, B 한번 볼까요? 객관적,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B쪽 요거는 지금 상대적이라는 얘기 아니가? 그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자, 중국인들의 외양이 뭐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끄집어내며 중화의 중심으로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이런 것도 했다 이거죠. 자, 묻겠습니다. 이덕무는 중화관념이 청에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지 이거는. 중화관념이 사라진 거지 이제 이미. 됐습니까? 그래서 이덕무는 명에 대한 뭐는 있는데 아직까지 아쉬움과 그런 어떤 있는데 그죠? 청을 실용적 입장에서 청은 청이란 얘기죠. 됐나? 그러나 박제가는 100년이 지나면서 이미 중화가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청으로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 청을 따르는 것이 바로 누구를 따르는 거다? 이거는 중국 따르는 거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게 1문단에서 1문단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1문단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를 여겼던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죠. 맞죠? 박제가는 100% 그냥 다 수용했고 그냥 그대로 되었고 그러나 이덕무는 아니다였지. 요래놓고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 세트가 나왔을 때는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각각 풉니다. 문제를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을 때 가 문제는 풀 수 있잖아. 1번 보세요. 자,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면서 여기까지 맞아요. 누구 제시했어? 박제가하고 이덕무 제시했죠.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정답 같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 경지가 있는데 문제 푸는 경지가 있어요. 저는 이 내신이라는 문제보다 수능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수능의 눈으로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은 내신은 아주 쉬워져요. 정답 보는 안목이 상당히 커집니다. 넓어지고 정확해져요. 적절한 것은 진짜 그냥 적절합니다. 이 말이 웃길지 몰라도 내 독해의 핵심은 원용이는 잘생겼답니다. 주어 서술어. 내 문제풀이의 핵심은 역시 원용이답니다. 원용, 윈용, 완용, 원용이 있어도 역시 답은 그냥 원용입니다. 내 정답이더라 어성치는 안 갔나? 아직 모르면은 이제 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봐봐라. 저는 문제 풀 때 2, 3, 4, 5가 왜 틀린지 안 따집니다. 수능 한 달 남겨놓고는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보세요. 이제 2번 왜 틀렸죠?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야, 이게 사상적 관점이란 말이 되나? 일단 해놓고 좋다 그렇다 치더라도 미쳤다지. 됐니? 역사적 의의와 한계 제시한 적 없잖아요. 5번 갑니다. 18세기 중국 현실을 제시하면서 맞죠? 돌았나? 맞죠?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안 봤지만 그냥 답 1번이야 이거. 쟤 못 믿게 뭐 그냥 믿으라 그냥. 적절한 것을 진짜 적절하다니까 그냥. 야 이게 알아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그거.
그래,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왜 맞는지 안 따지고, 이 새끼 미쳤네 하면서 답 찍으면 되고, 적절한 거, 입만에 하면 찍으면 돼요. 역시 원용이다. 아,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느 단계 탁 올라오면 아주 쉬워져요. 구구가. 그 다음 갑니다. 자, 17번. 자, 박제가 그런 녀석이었지. 절대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리론 방조라고 강조했다. OX. 왜요? 빨리 이제 서술식으로 이제 답해라. 왜? 뭐이기 때문에. 청이 이미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중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죠. 그 정도 나오면은요. 이제 선지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을 생각했다. OX. 맞죠? 그죠? 평가하는 기준 요거는 중화죠? 청의 현실이 이미 뭐였기 때문에? 중화였기 때문에. 잘했어요. 3번. 이덕문은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맞아, 안 맞아? 맞죠? 황제의 행차하고 그 잘 정비된, 맞죠? 그렇네요. 4번. 이덕문은 청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미친놈이죠, 그냥. 따라서 1, 2, 3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이거 도란 거 맞냐, 안 맞냐? 보존 같은 소리에 샀네. 하면서 그냥 X 치면 되는 거야. 5번 갑시다. 맞죠? 그죠? 자, 이런 게 수능 문제입니다.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자, 평등견. 이거 개가 아니라 했다. 자, 평등견. 잠깐! 문제 풀기 전에 평등견. 또는 뭐 있노? 객, 관적, 상대적. 니는 니, 나는 나. 조선은 조선, 청은 청. 찾아라. 역시 원용이다. 어디가 좋아요?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구분되는 독자성. 좋은 말 아니가? 자, 그렇다면 좁힌다. 너희들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아직까지 왜 틀렸는가가 좋은 거니까. 자, 1번 왜 틀렸어요? 어디가 X고? 말이 안 되는 여기서 틀렸지. 자, 이라면은 조선하고 청 중에서 어느 놈이 센 놈이고? 조선이 세지. 맞잖아. 2번은 누가 세노? 청이 세지. 그러니까 1번, 2번은 도란 놈이란 얘기야. 1번은 조선 절대주의. 2번은 청 절대주의죠. 3번은 이거 답할 애들 좀 있겠지? 좋네 이러죠. 좋은 말이네. 잘 안 읽은 애들이야. 이런 거 아마 오답률 나오지. 우리는 봤을 때 이거 수호지 학생 아니죠. 강원용 제자가 아닙니다. 왜 틀렸노? 잘 들어야 된다. 문제를 날 때. 원용쌤은 1년 동안 수능 문제를 직접 가서 출제한 게 아니고 어떤 신문에서는 1년 동안 모의 출제해봤거든요.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어느 게 출제하기 쉽다? 적절하지 않은 게 쉬워요. 나머지 4개는 지문에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고 하나만. 맞아. 하나만 비틀면 되잖아. 근데 적절하면서 문제 정말 힘들어. 짜증나. 4개를 만들어주잖아. 알겠니? 너희들은 적절한 게 쉬워.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출제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풀고 내가 돌겠다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답 하나만 찍으면 끝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적절한 건 어떻게 하느냐지. 여태까지 원용이를 출제할 때 4개를 비틀어야 되지. 1번, 2번은 비틀만 했지 방금.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문의 제일 앞에 있는 어떤 하나말, 그 다음 끝에 있는 하나말, 전주 관련이 있나 없나? 없지. 그 2개를 인과관계처럼 엮어요. 그럼 애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말이거든? 맞는 척 한다.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장식품이란 얘기야. 그래, 3번은 장식에 현혹하고 있지, 아들이. 풍토에 인한 차이는 그냥 조선은 조선 풍토대로, 청은 청 풍토대로 해야 맞지. 됐지? 4번. 이 뭔데, 이것도. 중국인이 외양된 변화 모습이 안타까워했잖아, 그냥. 비통해했다는데, 명예도 어려운지 뭔지, 평등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지. 됐지, 무슨 말? 그냥 정답 5번 찍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 그래 이 애들 그러는데 선생님 3번 왜 틀렸죠? 이래 물으면은 내가 화나겠나 안 나겠나? 1번 2번 왜 틀렸죠? 물으면 그래 내가 답을 해주겠지. 근데 너희들 그런다 아이가 1번 2번 틀린 이유는 알겠는데 3번은 왜 틀려?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3번은 출제자가 그냥 뭐 한 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그럴싸하네. 그거를 가지고 왜 틀렸다니까 내버 들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죠 묻지 말고 평등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려는 얘기라 그냥. 공부 요령 알겠습니까? 국어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 다음 기억은 나글이죠. 나머지는 이제 나글 읽고 풉시다. 자, 다 지우고 나글 읽어보자. 나글.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또다시 나오죠. 주어입니다. 명나라 대 이래 경제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자, 이걸 화제 보죠.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얘기죠. 맞지? 경제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라는 얘기는 경제발전이 이래 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맞죠? 위에 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주민, 자, 이제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장부터는 뭐겠노? 보충 설명이겠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골 단위의 전기 마켓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작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제. 자, 그래서 봐봐라. 두 번째 문장 어디 물결이라는 되노?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거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됐지? 자, 아하. 이러려면은 뭐도 활발해야 되노? 거물처럼 연결되려면은. 그렇죠. 도로망도 연결돼야 되겠죠?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생필품까지 확대되었다. 전부 어디 포함되노? 경제발전의 정점에 다 포함되는 하위 항목들이죠?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무슨 문제밖에 없다? 일치, 불일치 문제밖에 없어요. 찾으면 돼요. 정보가 막 넘쳐나지? 그래서 네가 일일이 다 정리해주면 머리 터진대. 문제 풀 때 그냥 찾으면 되죠. 그죠? 그렇구나. 상업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때 나왔지 이제 뭐가 상인조직도 발전했고 신용기관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까지는 뭡니까? 대내무역이었죠. 국내안입니다.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은도 들어왔네. 은. 중국의 경제적 번역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나왔네요. 이제 방금 이 문장은 18세기 중국의 경제가 정점을 찍게 된 원인은 대내적 요인은 뭐였죠? 아까 두 개 있었잖아. 아까 아니 그거 말고 상인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지. 물론 거기에 그물처럼 연결된 교역망 해도 되고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은 뭡니까? 그지? 외부적 요인에 이제 은이 나오죠, 이제. 자, 은의 유인.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했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자, 이까지 중국 경제 죽인다는 얘기네. 맞지? 됐네. 자, 그 다음.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고 언제? 19세기. 그래 저기 방식 뭡니까 이제? 시간. 그렇죠. 시간 흘러갑니다 지금. H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했다 그죠? 이건 그다음 18세기, 19세기 지금 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고 어떻게 쇠락하고 있는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글이구나. 됐니? 자,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이제 간의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됐다. 북학파들이 자, 난 이제부터 봅니다. 왜요? 그렇죠. 가학을과 연결 짓겠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나학을 단독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학을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뒷면에 나오는 문제, 그게 몇 번이죠? 뒷면에 나오는
20번 문제가 반대요. 가글과 나글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지? 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 다음 갑니다.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위기 징후가 무언가를 봐야 되죠. 맞지? 했더니 A, 뭡니까? 인구 증가 나왔죠. 응?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많이 처먹는다는 얘기지. 많이 처먹으니까 새로운 작물, 만약에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다 소비력을 감당 못했고, 그 다음에 개간하고 이주하고 농경 집약화라는 아주 거대한 이제 기계 문명을 통해서 농업 생활을 향상시켜도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구 증가하니까 계속 뭐가 돼요, 이제? 자, 이게 첫 번째,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에도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전통적인 사회유지가 약화돼 단절되지. 자, 요거는 무슨, 이제, 인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그랬더니 이제 서로 결사 조직이 반란의 조직적 기반까지 되는 거야. 이까지가 한 챕터야. 인구 증가로 도시화되고 농촌이 못 살잖아. 그래서 뭐하고 서로 팔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데모했다. 됐습니까? 한편 인구 증가로 또 뭐가? 관료사회 부정부패. 자, 이게 A-고 A2-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A가 A하고 A2-로 가죠, 지금. 자, 이번에 인구 증가하니까 인구는 많은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벼슬은 적잖아. 서로 막연히 또 싸우겠지. 그렇다면 영의정, 좌의정이 뽑을 사람은 지 주변만 뽑겠지. 그렇다면 뭐가 왔다 갔다 하나? 돈이 왔다 갔다 하겠지.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맞죠?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결되니까 되죠.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에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뭐와 관련된 것들이거다? 인구 증가죠. 자, 이제 통치자들이 불안이죠, 이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A와 B 현상이 생겼잖아. 이제 통치자들 또한 번영 속에서 불안했는데 왜 그런가 이지.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외국한테 배우지 말란 얘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으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맞죠? 이거는 뭐와 관련 없노? 인구 증가와 관련 없죠? 그래서 위기와 관련된 두 번째 위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은 기억 A 부분에서 얘기했던 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들이죠. 자, 봅시다. 그렇다면 기억의 의미. 인구 증가와 관련된 거 찾아보세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습니다. 정답 나오죠? 3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거지 했잖아. 그지? 했을 때 이런 거는 좋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반란 세력들이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이유가 뭐죠? 막 갖다 붙여놨지. 요놈하고 요놈이 또 관계없는 거 아이가? 그지? 그 데코레이션이라는 얘기야. 맞지? 1, 2번은 긍정이 쳐놓고. 그러니까 문제 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적절한 문제. 그래서 이거는 답을 딱 찍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했던 게 적절한 그 문제는 수학처럼 풀라 이거죠. 머릿속에 딱 생각해놓고 답을 고르는 거야, 그냥. 맞는 거 지금. 그렇지. 그게 바로 적절한 거 찾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북학이는 누구 거죠? 박제가죠,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왔습니다. 아, 요거는 누구 입장이다? 박제가 입장이다라고 일단 보고, A가 뭔데? 박제가입니까? A하고 나를, A가 박제가네. A하고 나를 참 다네. 보기에 대해서, 이번에 뭐고? 비판적 읽기지. 그지?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보자, 이제. 그렇다면은, 윗글에 있었던 거 공통점 있는 걸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자, 쭉 갑니다. 누구도, 선비들도 한해 그자, 가학을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다, 그지? 선비들도 돈벌이 나서네요, 그죠? 뭐 나옵니까, 이제? 은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네, 그죠? 우리나라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내가 문제 푸는 요령 두 가지 얘기해 줄게. 보기를 읽고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과, 이거는 박제가제? 박제가 무슨 단어 떠오르노? 절대적. 또? 청이 이미 뭐다? 중화이기 때문에 그걸 지향해야 된다. 맞지? 자, 실용적 입장. 북학론의 당위성. 다 뭐고? 4번이지, 벌써. 뭐가 틀린노, 4번? 이거 틀렸지? 맞지? 간과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살펴갔다는 얘기거든요. 보기에 제시된 언어에 대한 평가는 언어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니죠, 그죠? 보기 대충 읽고 그냥 답 찍는 방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맞지? 문학작품이 보기 참 중요하다. 중요하지만은 도표가 나오지 않는 보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윗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딱 잡고 문제 풀면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내 능력 밖의 문제죠. 그래서 적절한 거 찾습니다. 정답이 이게 3번이었나?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힘들면요. 앞에 A 부분에 드러난을 써놓고 B 부분에 생각하지 써놓고 C 부분에 거치지 써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호응관계 따지면 돼요. 드러난하고 호응되는 말이 뭡니까? 뭡니까 이게 드러난이?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건데 드러난 것은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번 거치지까지. 자, 오늘 비문학 지문 하나 수업을 했습니다.